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70이 넘은 노인네입니다. 70이 넘도록 살다 보니 많은 일들이 있더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어 여러분께 그냥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말하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할까 고민이 되네요. 우선 제 결혼 생활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결혼 생활부터 저의 생활은 달라졌으니 그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겪게 해주었어요. 물론 안 좋은 일들이 아주 많았지만 제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지요. 다시 한번 삶이 주어진다고 해도 결혼을 선택할 만큼 결혼은 제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빛 한 줄기 없던 제 삶에 희망이라는 걸 봤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얻어터지고 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저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제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려준 남자가 있었고 저는 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었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욕을 퍼부었고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 있어 욕을 가장 많이 들은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했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축복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바로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잘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도 불안해서 그 사람이 잘 버티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 사람에게 괜찮은지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 사람이 떠난 이유는 다름 아닌 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없어진 돈 어디서 찾는가 말입니까? 결국 찾지 못하고 그 사람은 유서 한 장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겨우 밝혀둔 불이 꺼지고 말았죠. 그땐 저도 어렸고 딸도 어린 나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밤일도 해봤죠.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친정집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는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건 정말 큰 슬픔이지만 딸과 함께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저도 그 사람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만큼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겐 딸이 있으니 그럴 수 없었죠. 제가 빛 한 줄기 없던 삶에 희망이라는 걸 봤다고 했었잖아요. 그 희망이 바로 딸이었습니다. 딸은 제게 그 누구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있어서 제 삶이 시작되었고 딸이 있어서 돈을 벌게 되었으니까요. 다행히 한동안 친정집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모님은 더는 제게 면박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심지어 딸도 예뻐해줬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제게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늘 욕이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무슨 일을 벌였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부모님이 저와 딸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저를 다른 곳에 팔았기 때문에 제게 잘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 저는 애딸린 아줌마와 누가 결혼을 하나 했는데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꽉 찬 남자였습니다. 계속 어린 여자만 고집해 결혼때를 놓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여자가 나이 많은 그것도 몸이 불편한 남자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만나겠어요? 그래서 시댁 부모님은 하자 있는 젊은 여자를 찾던 중 저를 찾았고 아이 하나 정도면 자기들이 얼마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어떤 선택지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도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조차 시간 낭비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집에 아들을 낳으러 온 가정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가서 홀대란 홀대는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이란 작자는 어찌나 성격이 고약하던지 몸이 불편하다고 약자라는 말, 저는 그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정신마저 불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은 툭하면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며 저를 때렸습니다. 제가 피하면 물건을 마구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물건을 던지거나 누군가를 때렸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질문이 너무 쉬운가요? 누군가가 먼저 위협을 강하지 않는 이상 때린 사람이나 던진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제지를 못한다고 시부모님께 혼이 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자기 남편 간수도 못한다고 혼을 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금이야 오기야 아주 귀하게 대했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사람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식모살이나 다름없던 불행한 생활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어요. 시댁 부모님이 부유한 편이라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물론 아들만요. 아들은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딸은 달랐어요. 딸에게 지원을 안 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아들만 챙겼고 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서 어리광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게 왜 자기만 차별하냐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딸에게 서운하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다른 집안 사람이니 이해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더 소중히 대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죠. 저는 결혼하고 몇 년 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정도 크니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놀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게 훨씬 재밌지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 저를 괴롭히겠습니까? 아니면 손님들이 괴롭히겠습니까? 물론 진상 손님이 있기는 했지만 집에서 매일 보는 시부모님과 남편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죠. 집에만 있으면 구박만 받고 맞기만 하는데 저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도 있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어찌나 즐겁던지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당장 뛰쳐나와 혼자 즐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보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씩 친정으로 갔었죠. 가서 욕만 먹는데도 부모라고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참지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아니 글쎄 남편이란 인간이 바람이 났지 뭡니까. 그 작자는 돈이 없었으면 살지 못했을 거예요. 돈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아들을 낳기 위한 존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시부모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일도 하고 당신이 하는 게 뭔데요? 바람 피우는 거? 지금 그게 당신이 할 짓이에요? 왜? 너도 내가 몸 불편하다고 무시하는 거냐? 내 몽둥이가 이렇다고 아무랑 못 만날 것 같아? 아니, 지금 그게 문제예요?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서 여자가 하늘 같은 서방한테 소리를 쳐? 이게 정신이 나갔나?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니까짓게 못 살면 야 너는 나 아니었으면 니 딸이랑 그냥 거지꼴로 살았을 거. 내가 데려와서 아들도 낳게 하고 잘 사는 집 며느리도 하겠구만. 말하는 거 보면 하여튼 이래서 없는 것들 데려오면 안 되는 건데. 에휴.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딸은 완전 남처럼 생각하더군요. 아무리 피가 섞이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제 자식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지팡이에 머리를 맞았고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려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맞고 말았습니다. 이년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때려?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니 아주 성격이 고약한 건 닮았구만. 그러는 할머니는요. 성격이 얼마나 거지 같으면 아저씨 성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때서요? 딸은 저를 대신해 필사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저는 그만하라고 할 힘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리다고 봐줬더니 뚫린 게 입이라고 아주 나불나불거리고 있어. 아이고, 이런 걸 우리 장손이 누나라고 부른다니. 아이고, 두야. 어머니, 저희 딸 예뻐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딸에게 뭐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힘이 없었지만 딸에게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 딸이라고 챙기는 것 좀 봐라. 시어머니는 저와 딸을 훑어보며 혀만 계속 찼습니다. 얘, 너 설마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 만난다고 때린 거니? 너 그런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 당연한 말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몰랐죠. 너는 말도 못해, 이년아? 안사람이 얼마나 못했으면 다른 여자를 만났겠어? 나는 말이다, 안사람 도리는 다 했어. 그래서 우리 집 양반이 어디 바깥으로 나돌지도 않고 집에만 있잖니? 너는 네 잘못도 모르고 지금 우리 집안 귀한 아들 때린 거니?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럴 거면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쟤랑 같이 손잡고 나가면 되겠네. 그리고 사돈네는 가봤자 너 반기지도 않으실 게다. 이미 한번 나갈 딸이라고 처음부터 막 굴려도 된다고 하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니? 아휴, 결혼만 잘 됐으면 내가 이런 집안 받지도 않는 건데. 시어머니의 말이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제 탓이라는 것도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라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집이면 나가는 게 저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나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제 인생에 있어서요. 딸과 아들, 제 자식들입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딸이 중요할까요?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딸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은 다르죠. 제가 나간다고 하니 그럼 딸과 함께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4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들도 있으니 아들과 함께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았으니 아들도 같이 데리고 나갈 거예요. 엄마 없이 어떻게 애를 키워요? 따라가면 당장 애 밥은, 애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애 환경은 우리 손자가 그렇게 사는 꼴을 못 본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손자한테 잘해줬는데 그럼 우리 자식이지? 솔직히 너도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아들 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냐? 애는 못 준다. 나갈 거면 조용히 둘이서 나가야지. 아무 잘못 없는 애를 왜 데리고 나가긴 데려가? 시어머니는 남편과 정말 똑같은 말을 하며 아이를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냥 도망칠까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차마 아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죠.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자식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그게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상처만 받고 시댁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딸마저 냉대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할머니한테 대들어서 그런 건데. 난 괜찮아. 그럴수록 저는 딸을 더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들이 왜 누나만 챙기냐고 하더라고요. 누나는 우리 가족도 아닌데 왜 챙겨? 왜 나만 미워해? 엄마는 왜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데?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들 입에서 딸이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건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 딸을 정말 잘 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어디서 들었다는 거겠죠. 저는 아들에게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너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 누나가 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누나도 우리 가족이야. 내 딸, 내 아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누가 가족이 아니래? 앞으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미워해?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이상하다. 할머니가 그랬는데.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야? 저는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가 다르다는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잘 넘어가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사실이고 언제 또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이상한 말을 할지도 모르니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빠가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었다는 게 충격이었는지 갑자기 너무한다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따라서 갈 거야? 그래서 나를 그렇게 미워한 거야? 아이가 어찌나 빨리 뛰던지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아이를 잡기 위해 저도 힘껏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이에 힘껏 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체력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따라갔죠. 저는 열심히 아이를 따라갔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일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딸과 함께 아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 분이 계실까요? 있으시다면 그때의 기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는 앞이 노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사고가 났나, 납치라도 당하면 어쩌나 많은 생각이 들며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손이 떨리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아들을 찾았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여기! 저는 바로 달려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은 갈 곳 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었겠지만 저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저를 안고 사과를 하더군요. 잘못했어요. 그날 저는 아들과 딸과 제가 일하는 식당에 가서 셋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다 이야기했죠. 어린 나이에 이야기를 해도 될까 싶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딸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무덤덤했지만 아들은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절대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들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하니 그제서야 아들은 편히 저희를 보더군요. 그리고는 아들은 자기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나랑 나는 아빠가 다른 거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누나 보고 우리 가족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누나랑 나랑 엄마는 같잖아. 그럼 가족 아니야? 야, 가족 맞지? 너랑 나는 엄마가 같은데 어떻게 가족이 아니냐? 할머니는 그냥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고 바보야. 그럼 가족 맞지. 그리고 가족은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 특별한 가족이지. 우리도 특별한 가족 중 하나고. 그런데 특별하니까 남들 앞에서는 말하고 다니지 않는 게 좋아. 괜히 혼자 특별하면 다른 사람들이 질투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지. 어떻게 아들에게 잘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건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아들도 점점 제 딸을 닮아가기 시작하더군요. 아들이 커가면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애가 이러나 했는데 아들이 계속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니 두 팔을 다 들며 딸과 저에게도 구박을 하지 않겠다고 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별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당연히 딸에게는 차별을 했고 저는 그런 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제겐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래서 저는 딸을 더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몇십 년을 시댁에서 살며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일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이미 포기를 한 지 오래라 저는 아이들만 보고 살았죠. 그리고 시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며 지내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는 그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늙어 더는 돈으로 여자를 만날 수 없었는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오더군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자기를 무시하냐며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들과 딸은 먼저 이혼 생각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혼하자니 웃기더군요. 뭐 남편이 나이가 더 들어 병시중을 들여야 할 생각을 하면 끔찍하기는 하지만 이게 제 팔자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해서 그런가 별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술로 결국 죽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술을 마시고 도로에 뛰어들어 결국 저 세상으로 갔으니 제가 병시중을 들지 않아도 됐죠. 남편이란 사람이 죽었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술 때문에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후련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란 인간이 얼마나 인생을 못 살았나 싶었죠.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이제는 자식들만 보낼 날만 남았습니다. 자식들을 보내고 홀로 지낼 생각을 하니 헛헛하더군요. 하지만 딸과 아들도 새로운 가족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딸과 아들을 보내고 혼자 시골에 내려가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식들은 서로 짝을 찾아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보내고 시골로 내려가 자그마한 가게를 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어서인지 아이들이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주말에 한 번씩은 오려고 했어요. 자주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말은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이 계속 찾아와 주니 기분은 좋더군요. 그런데 계속 찾아와서 그런가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오지 않더니 제게 더는 못 가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요즘 며느리들은 당돌하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직접 당해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싸워봤자 뭐합니까? 안 그런가요? 또 제가 시어머니에게 된통 당해서 그런가 저도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며느리가 놀고 먹기만 한다면 뭐라고 했겠지만 며느리가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모처럼 주말에 쉬는데 시댁에 와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시댁은 시댁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한 소리 하겠다는 거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둘 사이에 좋은 거 하나 없다고 그러지 말고 같이 있어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말을 했다고 며느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며느리와 다르게 사위는 제게 싹싹하게 예쁜 행동만 골라서 했습니다. 몸은 불편한 데가 없는지 집 수리할 곳은 없는지 매번 물어봤고 아들보다 더 친아들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예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딸내에 조금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루는 제가 팔을 다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사위가 먼저 제게 딸내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딸 집에 가서 몇 달을 신세지게 되었어요. 장모와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아는데도 불편한 기색 없이 편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도 잘 대해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는 점점 사위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저는 사위에게 발등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이른이 넘어가면서 점점 몸이 좋지 않은 게 느껴지더군요. 그렇다고 몸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귀가 조금 들리지 않고 예전보다는 숨이 가빠지고 전보다는 자주 아프기는 했지만 제 나이에 비해서는 꽤 건강한 편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혼자서도 그럭저럭 잘 살아왔고 조용히 장사를 하며 지내왔었죠. 하지만 자식들은 걱정이었나 봅니다. 제 걱정을 어찌나 하던지 저는 제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내에 안 좋은 소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위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직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행히 딸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아이가 셋인 집에서는 딸 혼자 벌이로 어떻게 산답니까? 딸은 처음으로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 말과 함께 처음으로 딸내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니 바로 이야기한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야기를 한 것 같았죠. 자기네들도 어떻게든 버텨본다고 버티다가 제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사부인은 딸이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셔서 부탁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게 부탁을 한 것이었죠. 자식이 어렵다는데 안 도와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남은 전 재산을 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며 거절을 하더군요. 부모로서 해준 것도 없잖니. 내가 너에게 미안한 것도 많고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한 것도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아. 엄마라고는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내 마음이니 이거라도 받으렴. 그럼 엄마 혹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지 않을래? 나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애들 아빠도 수락할 거야. 엄마 가게랑 집 다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와요. 엄마 몸도 불편하잖아. 한번 생각해봐. 알겠지? 딸의 제안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딸 집이라고 해도 제 집이 아니니 괜히 불편할 것 같아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고민을 하는데 사위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장모님, 안사람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언제든 저희 집에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자네가 불편할 텐데. 저는 괜찮아요. 아이들이야 어머님을 워낙 좋아해서 별 문제 없을 거고. 저희 회사가 괜히 이렇게 돼서는. 그게 자네 탓인가? 어쩔 수 없는 일 탓하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전화 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위의 말에 저는 딸 집에서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짐을 하고 가게도 팔고 집도 팔고 전 재산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제게 남은 거라고는 자그마한 돈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딸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저는 좋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위의 통화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했죠. 사위는 저를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요양원이죠? 75세 할머니 들어갈 건데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니, 그렇게 착하던 사위가, 그것도 집으로 오라고 했던 사위가 요양원에 저를 버리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말 한마디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믿었던 만큼 저는 배신감이 배로 들었죠. 나이를 먹고 모든 일에 초연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도 있었지만 사위를 살리겠다고 사위가 살아야 제 딸도 살 거라는 생각에 모든 전 재산을 준 것인데 돌아오는 건 결국 저를 요양원에 가둬두겠다는 거니 저는 어떻게 돌려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이 먹고 복수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위는 제 돈으로 꽤 큰 가게를 차렸습니다. 매달 일을 시작하다 체면이 살지 않았는지 가게를 차렸더군요. 예전 같으면 응원을 해줬겠지만 사위의 한마디에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아 곱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다 했어요. 복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것도 다 늙어서 복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저의 배신감을 표현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첫 번째, 딸에게 당장 달려가서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가게로 찾아가 없는 소문을 만들어 장사를 망하게 한다. 세 번째, 일부러 사위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 딸과 헤어지게 만든다. 네 번째, 사위 뒷조사를 해서 약점을 잡아낸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장사를 망치는 건 딸도 힘들어할 것 같으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바람을 피우게 해서 나쁜 놈으로 만들어 헤어지게 만들자니 이건 딸과 손주들이 슬퍼할 것 같고 뒷조사를 해서 약점을 잡아낸다 한들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결국 저는 나머지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집에 없었고 딸도 회사에 가서 집에 없어 사위와 둘이 있는 시간은 많았습니다. 사위의 출근 시간은 조금 늦은 시간이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죠. 이서방, 이리 좀 올 수 있나? 네, 장모님. 내가 몸이 불편해서 그런데 부축 좀 해줄 수 있을까?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네, 당연하죠. 사위는 언제나처럼 친절하게 저를 대해줬습니다. 이서방. 네, 장모님. 아이고, 미안하네.
방에 들어가고 싶어서. 괜찮지? 아유, 그럼요. 고마워. 우리 이서방밖에 없어. 아닙니다.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래. 저는 수없이 사위를 불렀습니다. 이서방, 이서방. 네, 장모님. 미안한데 혹시 집에 시금치가 있나? 갑자기 애들이 시금치 나물이 먹고 싶다고 한 게 기억나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 그래. 고마워. 장모님, 시금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어쩌나. 오늘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갔다 와야 하나? 제가 갔다 올게요. 그래? 자네가 갔다 오면 나야 고맙지. 그럼 조심히 다녀오고. 저는 그렇게 사위를 부려먹었습니다. 이서방! 네, 장모님. 사위는 조금 지쳐가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간이 맞는지 좀 봐줄 수 있나? 네, 물론이죠. 일부러 소금을 팍팍 넣어서 시금치는 매우 짠 상태였습니다. 장모님, 이거 좀... 왜, 입에 안 맞아? 저는 일부러 간을 별로 하지 않는 시금치를 먹었습니다. 이상하네. 괜찮은데? 내 입맛이 이상한가? 그리고는 다시 엄청 짠 시금치를 사위 입에 넣어줬습니다. 사위는 그제야 너무 짜다고 이야기했고 다시 간이 맞는 시금치를 주니 그제야 간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소한 걸로 사위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사소한 게 결국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저는 사위가 저로 인해 힘들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혼자 있을 때 사위에게 시켰고 매번 조금씩 사고를 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위가 점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제게 짜증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하지 않나요? 짜증 낼 법도 한데 짜증 내지 않고 제 요구를 들어주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이 너무 괘씸해서 참아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위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괴롭혔지만 밖에서도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사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죠. 당연히 사위라면 돈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이 왜 계산을 하냐며 말리더군요. 그 이후로도 저는 종종 친구들을 데리고 사위 식당으로 갔습니다. 물론 계산을 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위의 표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이것저것 막 시키기까지 했고요. 사위는 더는 참기 힘들었나 봅니다. 결국 터질 대로 터진 모양입니다. 결국 사위가 딸에게 불만을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요즘 따라 계속 나를 심부름꾼으로 쓰질 않나.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쳐. 그런데 계속 친구 데려와서는 우리 가게에서 밥 먹고 가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돼? 아니, 장모님한테 돈 받기 애매해서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뒤로 계속 친구를 데려오시잖아. 그래서? 계산을 안 하는데 계속 오신다니까? 그럼 돈 달라고 해. 그리고 너는 엄마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아니, 그게 나도 계속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그럼 말해. 돈 달라고. 그럼 됐네. 딸의 시원시원한 성격 덕분에 사위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조금 바보같이 착하다고 해야 할지 미련하게 쓴소리를 못한다고 해야 할지 그런 면이 조금 있어서 딸에게 잡혀 사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덕에 사위를 괴롭혀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괴롭혔어요.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사위를 골탕 먹이기엔 이것이 제일 직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먹었습니다. 물론 가끔 그냥 얻어먹고 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딸과의 다툼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갔어요. 딸에게 제가 먼저 요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자기들 힘들다고 요양원에 보내던데 저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표정은 참 한결같더군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속이 뒤틀리던지. 딸은 그런 말 말라고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네 옆에 있는 놈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런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만약에 엄마 치매가 오면 그때도 안 보낼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못 가리면? 엄마, 그건 당연히 내가 해야지. 아니면 내가 엄마를 왜 모셔왔겠어. 이서방이 힘들잖아. 엄마, 이 사람이 뭐가 힘들다고. 내가 다 할 건데.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다 내어줬는데 그거 안에 못 해줄까봐?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렇지, 여보? 딸은 사위를 정말 많이 믿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위의 표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사위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에게는 심부름을 시켰고 맞게 가져온 걸 내가 언제 이걸 시켰냐며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사위는 정말 억울해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그게 반복되고 나니 사위도 참지 못했나 봅니다. 몇 달이 지나고서야 제게 화를 낸 겁니다. 장모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아니, 매번 장모님이 사오라는 거 사왔는데 아니라고 하시고, 제가 그래서 메모하고 몇 번 확인하고 가도 그럴 일 없다면서 화를 내고 우기시고, 장모님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세요? 치매? 자네 미쳤어? 치매라고? 왜? 치매 오면 뭐? 요양원에 보내게? 아니, 무슨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요양원 안 보낸다고. 내가 자네 속셈 알아. 누굴 속이나 귀신을 속이지. 저는 사위의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는 저와 더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았는지 대화를 끝내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치매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치매일 리가 없죠. 사위는 계속 답답하다며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 이후로는 참지도 않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딸이 또 뭐라고 했습니다. 당신 요즘 엄마한테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나도 힘들어. 당신도 이제 일 그만두고 어머님 봐봐. 얼마나 힘드나. 매일 시키면서 그거 아니라고 하고 화내고. 아니 가끔은 물건까지 던진다니까? 내가? 내가 물건을 언제 던졌어? 장모님. 또 왜 매번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 그럼 할 말 없어요. 장모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사위가 정말 답답했나 봅니다. 딸 앞에서는 한 번도 제게 큰 소리로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화를 내니 말입니다.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지? 엄마 돌보는 거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치매 검사도 받을 때 아무 이상 없었잖아.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한 건 아니지? 제가 시치미를 떼자 오히려 딸은 사위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딸이 그러면 그럴수록 사위는 더 답답해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속이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하고 있다는 생각에 재미도 있었어요.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의 행동에 사위는 참지 못하고 딸에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하기는 했지만 못 버티고 나가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서야 딸은 심각성을 느꼈는지 제게 묻더군요. 엄마, 들어보니까 조금 도를 지나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던데 왜 그래? 아니,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그런데 우리 남편도 힘들어하는 걸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봐요. 내가 왜? 뭘 했다니? 이서방 참 웃기다. 아니, 남편 말로는 점점 말도 격해지고 마음에 안 들면 짜증도 내고 가끔은 이서방 때린다며. 이서방이 그러더라. 장모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일부러 왜 그런 짓을 해? 엄마, 솔직하게 이야기해. 내가 볼 때는 엄마 치매 아닌 것 같거든. 그런데 묘하게 이서방한테만 그러는 거 알아? 딸은 눈치를 채고 제게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딸이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그걸 보니 딸이 몰랐던 일인 건 확실했었죠. 그 말을 듣고 딸이 노발대발 화를 내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은혜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해? 엄마, 나도 가만히 못 있겠다. 그리고 딸과 함께 사위를 골탕 먹이기 위해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진짜 복수가 시작되고 말았거든요. 역시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게 맞았습니다. 제 복수가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딸도 함께 사위를 골탕 먹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사위가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 법을 모릅니까? 아니면 이런 놈들만 걸리는 겁니까? 왜 저희 모녀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원망스럽더군요. 그런데 사위의 바람이 저 때문에 일어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참 전부터 만나고 있더라고요. 사위의 바람 상대는 예전 직장 동료인 것 같더군요. 딸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지인들을 통해 물어봤고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거든요. 어쩐지 당당하게 집을 나가더라니 생활할 곳이 있어서 그랬는 모양입니다. 얌전한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아주 교활한 여우더군요. 딸의 결혼마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믿었던 사위의 바람에 충격에 못 벗어나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그냥 쓰라고 거액의 돈을 제게 주더군요. 자식한테 이렇게 돈을 받는다는 게 미안했지만 딸을 위해서 사양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아들도 제 누나의 사정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돈을 더 많이 챙겨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들고 바로 업체에 부탁을 해서 사위의 바람 현장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앞에선 착한 척 뒤에서는 아주 못된 짓이라고는 다 하고 다니더군요. 아주 딴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이었으면서 뒤에서는 잘나가는 사업가에 말 한마디에 여자들을 다 꼬실 수 있는 아주 신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이름도 속여가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때 더 때리지 못한 제가 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과감하게 하지 못한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모여가는 중 사위가 즐길 걸 다 즐기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 얼굴을 보니 사정없이 때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위를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했죠. 미안하네. 내가 좀 심했지? 사위는 당황하며 제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죠. 집을 나가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손주들에게는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몇십만 원을 쥐어준 뒤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게임도 실컷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와 함께 밥을 먹었죠. 마지막인 만큼 저는 아주 성대하게 차렸습니다. 장모님, 이걸 다 차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 말에 저는 사위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도 되지 연기도 되지 탑배우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않았나 의문이 들더군요. 사위는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위가 국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일 때 이때다 싶어 있는 힘껏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 자식이 몰라서 물어? 아니 갑자기 때리는 사람이 알지 맞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딸이 사위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리고 사위가 딸을 치려는 거 앞에 있는 시금치 한 주먹을 잡아 던졌습니다. 아니 둘 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모님 이제 그냥 막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뭔데 날 때려? 뭔데 때리냐고? 이 미친놈아 너는 뭔데 바람을 피우고도 그렇게 당당한 거니? 왜? 나는 모를 줄 알았어? 엄마 아니었으면 내가 평생 몰랐겠다. 그치? 네가 집 나가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디서 뭐 하는지 물어봤어. 근데 당신 인생 잘못 살았더라. 그거 알아? 당신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다 이야기해주던데? 그러게 철저하게 착하게 지냈어야지. 사람들도 당신 행동에 학을 뗐더라고.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에휴, 이 썩을 놈아. 증거 여기 있다. 그러고는 분이 안 풀려서 사위를 한 대 더 때렸습니다. 사위는 모든 증거를 보자마자 얼어붙어서는 바로 잘못했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당신, 그리고 엄마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면서? 왜? 받을 돈 다 받았으니 이제 노인네 필요 없어져서 버리려고 했어? 사위는 순간 놀라며 저를 찾아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죠.
하지만 용서가 됩니까? 저희는 끝까지 용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쫓아냈어요. 사위는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말았죠.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꼴사납던지. 그 와중에 사위는 자기를 예뻐하지 않았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업자득 아닌가요? 사위가 그런 저를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만 세우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사위를 예뻐했을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리고 솔직히 누가 딸의 결혼을 망치고 싶겠습니까? 복수라고 해봤자 그냥 노인네의 한풀이 정도로 끝을 내려고 했지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끝난 거 아닙니까? 결국 사위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죠. 친구도 돈도 직장도 자식도 모두 잃은 채 쫓겨났습니다. 어쩌다 보니 완벽한 복수를 하고 말았죠. 딸은 그 사건 이후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위가 하던 가게를 그대로 받아 이어갔습니다. 딸은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사위가 나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속지 않고 사랑스러운 저희 가족끼리 살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사위 덕에 사랑하는 딸과 손주와 살고 있으니 그거 하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복수를 한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복수를 하지 못하고 살고 계신가요? 복수를 하지 않든 복수를 하든 여러분의 선택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복수를 위해 너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를 보세요. 시부모님은 나이 들어 죽고 남편이란 작자도 사고 나서 죽고 제가 모든 재산을 받았고 결국 제가 제일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위도 보세요. 제가 불을 켜고 아등바등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사위는 일찍 알아차리고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라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하는 거겠죠. 그럼 이 늙은이 더는 헛소리 하지 않고 그만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40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신 부모님을 보고 자라 사소한 방황 한 번 하지 않고 무탈하게 자라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죠. 매일 새벽 4시면 칼같이 일어나셔서 신문 보급소 문을 여시고 신문 배달까지 하시던 부모님과 바쁜 부모님을 돕기 위해 어릴 적부터 저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던 누나까지 가족 모두가 한 팀처럼 움직였으니 저 또한 성실하게 생활하며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물론 성실한 부모님이라고 해서 제게도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당신들께서 평생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이유는 저와 누나 때문이라고 매일같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거기다 두 분 모두 새벽부터 일을 하시면서도 저희를 챙기는 일은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시고 사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 할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돌봐야 할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던 신문 배달을 제가 하겠다고 자진했죠.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일찌감치 돈 버는 일 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처럼 평생 일만 하게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배달하고 오는 게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져서 공부하기 더 좋아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 찬바람을 쐬고 들어오면 정신이 번쩍 들어 등교하기 전까지 공부하기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야, 다른 보급소는 신문 구독하면 라디오도 주고 선풍기도 준다던데 니네 아버지네는 왜 아무것도 안 줘? 어? 우리 아버지가 몇 년째 구독해서 보시는데 니네 아버지네는 너무 얄짤없다고 다음번에 다른 보급소로 바꾸신대. 꼭 별로 친하지도 않은 녀석들이 가끔 아버지의 보급소에 대해 괜한 시비를 걸어올 때도 있었는데 다음번엔 사은품 넣어줄 테니까 부모님께 꼭 연장하시라고 해. 알았지? 라며 저는 오히려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감 있는 모습을 아이들은 오히려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반장을 도맡아 했고 전교회장 후보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치다 몇 표 차이로 아깝게 부회장이 되긴 했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저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성적도 나쁘지 않아 수능을 보고 난 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를 불러 서울에 있는 대학을 추천하셨습니다. 수능 점수도 모의고사 때보다 잘 나왔고 학년 내내 반장에다가 전교 부회장까지 했으니 충분할 거야. 내가 따로 추천서 써줄게. 저는 서울까지 갈 생각은 없어서요. 저도 욕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향을 떠나고 싶진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누나가 있는 이곳에 저도 함께 있고 싶었죠. 사내가 됐으면 더 큰 물에 나가 큰 인물이 될 생각을 해야지. 이 좁은 곳에 고여만 있으려고 하면 안 돼.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얼굴로 남자가 그런 배포로 뭘 할 수 있겠냐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많이 놀라고 당황했지만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른 적 없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부모님과 선생님 말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원서라도 내보자 싶었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니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 제 의지와는 다르게 떡하니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 그늘을 벗어나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울에서 지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배포가 넓어야만 하는 게 남자였으니 결코 겉으로는 겁이 난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학을 몇 주 앞두고 아버지와 서울에 올라와 집을 구하러 돌아다녔습니다. 남자가 월세는 무슨 월세? 남한테 돈까지 주면서 살아버릇하면 절대 돈 못 모아. 무조건 돈 생기는 족족 모아서 서울에 집부터 사야지. 알았냐? 예, 아버지. 그리고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서 무조건 좋은 회사에 들어갈 궁리부터 해. 괜히 돈 걱정한다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생각 말고. 돈 걱정, 집안 걱정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며 당신들도 절대 내 자식 기죽게 안 할 테니 공부만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좋은 회사에 취직부터 하라며 몇 번씩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작은 방 하나에 주방, 작은 욕실이 달린 빌라였지만 그래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집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본가에 있을 때는 없었던 침대도 사고 깨끗한 새 책상도 샀습니다. 그리고 평소 갖고 싶었던 최신 컴퓨터도 샀죠. 당시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병원에 계셨으니 부모님께서 병원비로 은행에 빚까지 지셨다는 이야기를 누나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즐거운 대학생활보다는 목표를 위해서만 달리며 영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입대를 냈고 제대를 하자마자 곧바로 복학했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나 하고 싶은 것, 연애 이런 것에 신경 쓰며 여유를 부릴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죠. 하루라도 빨리 졸업을 해야 했으니까요. 방학 때마다 본가에 내려가면 누나가 임용고시에 또 떨어졌다며 항상 집안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몇 푼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며 작은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저라도 빨리 취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란 기업엔 다 지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면접 준비와 면접의 연속이었죠. 서울에 올라와 보았던 삐까뻔쩍한 건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만 나오면 제가 원하는 회사에 척척 입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이렇게 높고 넘기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합격 발표난 것은 아직도 없어? 어머니는 넌지시 물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제게 전화해보라 성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네, 아직. 아이고, 우리 아들 마음고생 많겠네. 아버지는 학교 졸업하면 서울에 뭐하러 더 있냐고 성하신데 큰일이다. 그랬죠. 본가가 서울도 아닌데 더 이상 대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인도 아닌데 전셋집을 깔고 이곳에 있어봐야 부모님께는 득이 될 게 없었습니다. 네, 몇 군데 더 남았으니까 더 노력해 볼게요. 할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말을 할 말도 없었죠. 이제는 회사 이름이며 뭘 하는 회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름만 아는 곳이라면 어디든 붙어야 한다 생각했죠. 역시 사람은 벼랑 끝까지 서봐야 간절함이 배가 되는 것일까요?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드디어 처음으로 최종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들으면 잘 아실 만한 회사였어요.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큰맘 먹고 사주신 양복을 입고 저는 출근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회사였지만 역시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상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식사를 거르는 일도 많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여자 직원들과는 달리 남자 신입 사원은 상사들과의 술자리와 접대자리에는 절대 빠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생했어요. 집이 어디예요? 선임이 먼저 고생했다며 제 존재에 대해 알아주고 먼저 무엇인가 물어봐준 것은 입사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선임은 회사에서도 일 잘하기로 소문난 여자 상사였는데 저보다 딱 1년 먼저 들어왔다는데도 선임들 사이에서 모두가 입이 마르게 칭찬할 만큼 회사에서는 능력자로 통했죠. 외모도 훌륭한데 명문대 출신이었고 들고 다니고 입는 것마다 모두 다 명품에 고등학교도 강남 8학군에서 나왔다며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직접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침 가는 방향이 같아 능력자 선배와 저는 함께 택시를 탔죠. 나 신입 때는 술자리는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되게 자주 생기네요. 아, 그런 거예요? 저는 회사원들은 원래 다 이렇게 매일 마셔대는 줄 알았어요. 별말하지 않았는데 선임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제 말에 빵 터져서는 자꾸 웃더라고요. 저는 제가 뭘 실수했나 싶어 물었는데 선임은 본인도 회사원이면서 회사원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웃기다며 웃음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는 머쓱해서 괜히 머리만 긁적거렸죠. 그러고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회사 생활은 어떤지 동기 중 누구와 제일 친한지 쉬지 않고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른 선임이 그랬다면 왠지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능력자 선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를 이끌어주어서 뭔가 전부터 알던 친구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동갑인데 둘이 있을 땐 우리 편하게 지내요. 친구처럼. 능력자 선배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먼저 친하게 지내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싫지 않았죠. 회사 내에서 퀸카로 유명한 여자 선임과 사적으로 친구라니요. 제가 좀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능력자 선배의 질문들에 나름 제가 잘 대답을 했나 싶어 약간 우쭐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능력자 선배와 아주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함께 준비물과 도시락 예약을 하기 위해 함께 외출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도시락 가게와 사무용품들이 즐비한 골목을 돌아다니며 함께 다니다 보니 이상하게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임은 회사 일인데도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가격 흥정을 했고 그게 잘 통하지 않을 때면 덤이라도 하나 더 얻으려 사장님들과 실랑이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기분까지 좋게 해준다고 할까요? 저는 자꾸만 선임의 그런 모습들에 시선이 끌렸고 가슴이 술렁였습니다. 그 나이까지도 모태솔로나 다름없었던 저는 처음 느껴지는 감정과 떨림에 심하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감정은 걷잡을 수도 없이 커져버렸고 점심을 함께 먹는 내내 제 앞에 마주 앉은 선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더군요. 너무 떨려서요. 그런데 그때 선임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왠지 급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왜요?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요? 회사는 아니고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이라고. 선임은 많이 놀랐는지 가녀린 손까지 벌벌 떨며 휴대폰을 쥔 손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병원 응급실인데요? 저는 뭐라도 도움이 되어야 할 것만 같아 서둘러 계산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왔고 택시부터 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선임의 어깨를 부축하며 택시 뒷좌석에 함께 올라탔죠. 응급실까지 가는 동안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선임이 많이 놀라 제가 응급실까지 모셔다 드리고 복귀하겠다 전달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선임의 어머님께서 계시다는 병실로 달려갔는데 다행히도 큰일은 아니었고 어머님께서 원래도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이 좀 있으셨는데 하루 종일 일이 바빠 식사도 못하시고 잠깐 바람을 쐬러 밖에 나왔다가 순간 쨍한 햇빛에 머리가 핑 돌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임은 그제야 좀 긴장이 풀렸는지 그 큰 눈으로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왜